1328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샤를 4세가 직계 없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사촌 발루아 백작 필리프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향후 260년간 지속되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시조 필리프 6세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양모 산업과 포도주의 원산지인 플랑드르 및 가스코뉴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분쟁 중에 있던 차 샤를 4세의 외조카로서 본래 또 다른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던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여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살리카법에 반대하며 자신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것을 빌미로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감행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세기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향후 116년간 진행되며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선과 민족성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중세를 종식하고 근세의 문을 열게 되는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 간의 전쟁임에도 거의 모든 전투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전쟁 초기에 일어난 흑사병의 여파와 더불어 전 국토를 유린한 잉글랜드군의 공격과 횡포로 인해 프랑스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혼란은 전쟁의 막바지인 15세기에 들어서면서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제4대 왕위에 오른 샤를 6세가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만큼 권력의 뒤편으로 물러나 버리게 됨에 따라 당시 프랑스 정계는 공백이 생긴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 오를레안 공작 샤를이 주도하는 아르마냑파와 부르고뉴 공작 장이 주도하는 부르고뉴파로 갈라져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암울한 프랑스의 실정과 달리 잉글랜드 랭카스터 왕조의 제2대 왕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던 헨리 5세는 서로를 누르고자 그에게 손을 벌리는 프랑스 내 두 세력의 권력 다툼을 적절히 이용하며 프랑스의 영토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고 유명한 아젠크루 전투에서 절대적 우세인 프랑스군을 상대로 182년 뒤에 머나먼 나라 조선의 앞바다에서 일어날 명량해전을 연상케 하는 기적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도 파리의 코앞까지 진격해 프랑스 왕실을 압박한 것은 물론 샤를 6세와 그의 아들 샤를 왕세자 간의 갈등을 이용한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함과 동시에 그의 사망 시 헨리 5세 자신이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약속한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샤를 6세가 정신병을 앓았고 나이도 많으며 병약했던 만큼 잉글랜드의 왕이 동시에 프랑스의 왕위를 겸하는 날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조약이 체결되고 2년 후인 1422년 8월 샤를 6세의 죽음에 앞서 35살에 불과한 젊은 헨리 5세가 오히려 먼저 사망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샤를 6세는 마치 그의 사망을 기다린 듯 그가 사망하고 2개월 후에야 세상을 떠났고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와 카트린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자 프랑스의 왕 샤를 6세의 외손자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헨리 왕세자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함과 동시에 트루아 조약에 의거 프랑스의 왕위까지 계승함을 선포했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랭카스터 왕조의 마지막 왕 헨리 6세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이 트루아 조약을 인정하지 않은 아르마냑파는 자국의 샤를 왕세자를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며 잉글랜드에 저항했고 반대로 트루아 조약에 찬동했던 부르고뉴파는 오히려 샤를 왕세자의 출생 의혹을 문제 삼는 동시에 조약에 따라 헨리 6세를 받들며 잉글랜드와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샤를 왕세자를 따르는 아르마냑파와 헨리 6세를 따르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 간에 또다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이미 악세였던 아르마냑파의 군대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를 모조리 잃고 남부 지역으로 밀려남에 따라 프랑스는 국가적 대위기 아니 잉글랜드로부터 사실상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100년이 넘는 비극적인 전쟁 속 백성들이 신음하고 강제 동원된 병사들의 의미 없는 희생이 넘쳐나던 상황에서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동레미에서는 평범한 소장농의 딸이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소녀가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부모를 도와 양치는 일을 하던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소녀의 이름은 바로 잔다르크였습니다. 잔이 살던 동레미 지역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대 알자스 로렌 지방에 속한 곳으로서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 공국과도 경계를 맞대고 있던 만큼 이미 잔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을은 수차례 적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약탈 및 방화를 당하는 등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나아가 조국의 괴로운 현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던 차 13세에 불과했던 잔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어느 날 혼자 들판을 걷고 있던 잔에게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르가리타,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났고 그들로부터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조국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이후 3년이 지난 1428년 그녀의 나이 16세 때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않은 것은 물론 어쩌면 지난 3년간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왔을 그녀는 결국 신의 뜻에 따라 조국을 위해 순명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를 염려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집을 떠난 잔은 동레미 인근 보클레르 지방으로 향했고 그곳의 영주인 로베르드 보드리쿠르를 찾아갔으며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국난을 타개할 묘책이 있다며 남부 신홍의 피신에 있는 도팽 샤르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어린 소녀의 뜬금없는 부탁에 당황한 로베르는 그녀의 말이 믿기 어려웠던 만큼 처음에는 당연 그녀를 내쳤으나 잔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그를 설득하는 등 굳은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녀에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잔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도팽이 있는 신홍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적진을 통과해야 했던 만큼 6명의 기사를 시켜 그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의 치열한 접전 속 왕위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잉글랜드로부터 궁지에 몰리며 끝내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 그리고 그런 조국을 구원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 하나님의 도움 속 로베르의 마음을 연 그녀는 끝내 도팽의 마음까지 얻고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왕 샤를 6세와 왕비 이자보드 바비에르의 오남으로 태어난 도팽 샤를은 정신병자였던 부친과 문란하고 사치스러웠던 모친 밑에서 음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위로 4명의 형들이 일찍이 사망하면서 왕세자가 되었으나 아르마냐파와 부르고뉴파의 치열한 다툼 속 부르고뉴 공작이 아르마냐파로부터 암살당했고 그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버림에 따라 당시 부르고뉴 공작의 보호를 받던 국왕 부부는 부모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을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시킨 채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는 적국의 왕 헨리 5세를 사위로 맞아 그에게 후임 왕위를 잇게 하는 굴욕적인 트로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에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2개월 간격으로 나란히 사망했고 갓난아기 헨리 6세가 두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부르고뉴파를 제외한 아르마냐파 등의 프랑스 귀족들은 반발했고 도팽은 그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이 합법적 계승권자임을 내세우며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파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는 이미 잉글랜드 부르고뉴파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부르고뉴파가 도팽이 샤를 6세의 적자가 아니라 이자보 왕비와 오를레안 공작 사이에서 불륜으로 낳은 가짜 왕세자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데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러온 랭스마저 그들의 점령당해 버렸기에 그는 최소한의 정통성마저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군은 도팽의 군대를 계속해서 압박해왔고 끝내 그들의 핵심 도시인 오를레안까지 포위해버리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중앙부를 가르는 루아르강 북부에 위치한 오를레앙은 파리에서 멀지 않은 교통의 중심지인데다 이곳이 점령당할 시 아르마냐파의 본거지인 신홍마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인물이 그를 찾아왔으니 이 인물이 바로 16세의 소녀 잔다르크였습니다. 그녀와의 접견에 앞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소녀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접한 도팽은 잔의 정체를 두고 반신반의하며 그녀가 혹 잉글랜드가 보낸 첩자나 암살자는 아닐까 의심하며 무엇보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시종에게 입혀 옥자에 앉히고 자신은 변장을 한 채 가신들에 섞여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잔은 그의 옷을 입은 시종을 외면한 채 가신들 틈에 섞인 도팽을 알아보고 그를 왕세자라 부르며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도팽은 잔의 신통력에 경탄했으나 한편으로 여전히 그녀가 마녀 혹은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직자들을 통해 그녀를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 잔은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인된 그들로부터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팽은 모든 의심을 접고 잔과 독대하며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잔
자는 그에게 오를레앙을 포위하는 잉글랜드군을 물리치고 도팽을 즉위시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자신에게 갑옷과 무기는 물론 군의 지휘권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정황상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된 도팽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현실의 난국을 타게 할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던 것인지 잔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물론 질드레, 라이르, 장 돌롱 등의 유능한 기사들을 붙여주었고, 그렇게 1429년 4월 신홍성을 떠난 잔의 부대는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당해 있는 오를레앙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의 계획은 프랑스의 중앙부를 가르는 루아르강의 요충지 오를레앙을 함락시킨 뒤 강을 건너 도팽의 본거지인 남부로 진격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었으나 예상외로 고전이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지쳐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당도했고, 성을 지키던 기존의 지휘관들은 한낱 어린 소녀로 보이는 잔을 무시하면서 되도록 그녀를 배제시킨 채 전투에 임하려 했으나 잔은 이에 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극적 자세로 전투에 임해온 그들을 질타하며 눈에 띄는 순백의 갑옷을 입은 채 영국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으면서도 성의 방어를 넘어 아예 성 밖으로 나가 적의 요새를 선제 탈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선두에서 프랑스군을 이끌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낸 성녀의 용맹을 보며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을 차례차례 패퇴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의 등장 전까지 무려 반년 넘게 지속되어온 오를레앙 공방전은 한 명의 소녀의 등장과 함께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결말을 맺었고, 결국 오를레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성녀로고 밖에는 믿을 수 없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띤 천책상장의 눈부신 행보에 신홍에서 소식을 들은 도팽은 물론 현장의 지휘관들, 병사들 모두 경악하며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잔의 거침없는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낱 루아르 이남 지역 사수가 목적이었던 프랑스군을 이끌고 나아가 루아르 이북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으며, 트루아 조약을 지지하며 영국군의 편에 섰던 리시몽 백작을 회유하는 데 성공, 그의 협력을 바탕으로 파타이에서 영국군을 맞아 100년 전쟁 발발 이래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으니, 프랑스군이 고작 1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것에 비해 잉글랜드군은 무려 2500여 명이 전사했고, 그들의 지휘관이자 명장 존 탈보트까지 포로로 잡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루아르 전역을 종횡무진하며 강변에 주둔하던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군을 연달아 격파한 잔은 아군의 북진을 위한 수많은 교량을 확보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프랑스에게 가져왔고, 주력군을 잃은 잉글랜드는 이제 반대로 수성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잔은 그녀의 활약에 기뻐하고 있던 도팽을 만나 대관식을 통한 그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연결 차단을 위한 랭스 탈환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그를 설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도팽은 랭스가 적진 한복판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던 만큼 그 위험성을 의식하며 머뭇거렸으나 잔의 기적적인 활약을 이미 목격했고 그녀를 신뢰하는 만큼 결국 이를 승인했고, 그렇게 오를레앙에서 바로 연결되는 파리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잉글랜드의 예상을 뒤엎은 잔다르크는 동맹국인 잉글랜드와 부르고뉴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험천만 혹은 비범한 진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의 원정대는 옥세르, 샬롱, 그리고 영국왕의 왕위 계승을 합의한 바 있는 트루아까지 탈환 및 무혈 입성하며 끝내 랭스 입성에 성공했고, 그렇게 그들의 땅이 된 랭스에서 도팽 샤를이 대관식을 치르고 드디어 프랑스의 공식적인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책으로 근세 프랑스의 문을 열게 되는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제5대 왕 샤를 7세였습니다. 왕세자의 신임을 얻어낸 것은 물론 영국군을 상대로 맹활약, 조국의 빛나는 희망을 안기며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잔다르크.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처럼 찬란했던 나날과 달리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앞날에는 걷어낼 수 없는 짙은 먹구름이 껴있었으니, 과연 어떤 거센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429년 7월 프랑크 왕국의 시조 클로비스 1세 이래 역대 모든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러온 랭스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또 한 번의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니, 5년의 왕위 공백을 끝내고 프랑스의 새로운 왕위에 오른 그는 바로 샤를 7세로서 그의 앞에 무릎 꿇은 대업의 1등 공신 잔의 공로를 인정한 그는 그녀의 고향 동레미에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영웅을 배출한 동레미는 오랜 세월이 흘러
나팔러 프랑스 혁명을 통해 왕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360년간 조세 면제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대관식 이후 잔과 그녀의 수행자들은 프랑스 전역을 돌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소영주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왕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해 국왕을 향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동시에 뜻밖에도 왕실에게는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민중에 대한 잔의 조국을 구한 성녀로서의 거대한 영향력을 증명한 것이었던 만큼, 이것은 동시에 그녀가 말 한마디로 프랑스 왕실을 뒤흔드는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00년 전쟁 중에 일어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다시 일어날 시 농민 출신인 잔이 그들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영국의 편에 있다가 잔의 설득으로 투항한 리시몽 백작 또한 국왕을 신뢰하지 못했으니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하고 전쟁의 균형추를 맞춘 뒤 그의 대관식을 거행하기까지 실제로 잔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벌어지게 되는 16세기 조선의 이순신과 선조,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의 로이테르와 빌럼 3세의 예를 보듯 하늘의 계시를 받고 민족을 구한 성녀로서 전 민중으로부터 왕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잔의 존재는 이제 샤를 7세에게 있어 눈엣 가시이자 왕권에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더불어 둘 사이의 이러한 불편한 기운은 전략상의 이견으로도 나타났으니, 잔이 오를레안과 랭스로의 진격처럼 기세를 몰아 신속하게 파리로 진군할 것을 촉구한 반면, 샤를 7세는 소기의 목적인 왕위를 확보한 이상 그동안 군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으로 왕실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른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를 잠시 중단하고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파와 협상을 통해 휴전을 맺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데요. 아니, 어쩌면 그는 계속되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잔의 명성이 더욱 올라갈 경우 역으로 자신의 왕권이 추락할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왕을 설득해 최소한의 공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잔은 파리 주변 지역을 탈환한 뒤 파리의 생토놀의 정문까지 접근했으나, 파리가 당연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 여긴 그녀의 기대와 달리 파리 시민들은 잔을 마녀 취급하며 그녀의 입성을 거부한 것은 물론 오히려 영국군 및 부르고뉴군에 합류해버렸고, 냉랭해진 왕실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전에 들어가 버리자 그녀는 결국 퇴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1430년 5월, 샤를 7세로 하여금 자신들과의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휴전을 이끌어낸 뒤 오히려 그 사이 착실히 힘을 키운 부르고뉴 공국,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필리프 3세는 대병력을 이끌고 프랑스의 콩피에뉴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실은 여전히 전쟁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잔은 자신 휘하의 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부르고뉴 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투 초반 잔의 부대는 맹활약했지만 적의 대증원군이 나타나 상황이 역전되자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잔이 병사들을 먼저 최대한 성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 역시 입성하려는 상황에서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콩피에뉴 성주의 독단적 뜻이었던 건지, 그녀의 입성 전 성문과 연결된 다리가 끌어올려지면서 입성에 실패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잔은 그대로 고립되어 버렸고 결국 부르고뉴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잔이 포로로 잡힌 뒤 프랑스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콩피에뉴는 다행히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제 포로가 된 잔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비록 콩피에뉴 함락에는 실패했으나 적국의 핵심적인 임무를 포획한 부르고뉴는 당시 중세 유럽의 포로 처리법대로 샤를 7세에게 전령을 보내 몸값을 내고 잔을 데려갈 것을 제의했지만, 이용 가치가 다한 그녀의 처우를 묻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 샤를 7세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고, 기다리다 지친 부르고뉴는 결국 거액의 돈을 받고 잔을 영국 측에 넘기게 됩니다. 적으로서 가장 성가신 존재인 잔을 이단 혹은 마녀로 울감하여 제거하려는 잉글랜드의 고도의 정치적 목적 아래 파리로 호송된 잔은 윈체스터의 추기경 헨리 보퍼트의 지휘하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파에 소속된 보베의 주교 피에르 코숑을 비롯한 무려 70명의 신문관들에게 넘겨져 이단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맹에다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어린 소녀가 신학 전문가 70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을 잔은 보기 좋게 좌절시켰으며 오히려 7년 안에 오를레앙에서의 패배보다 더 큰 재앙이 잉글랜드에 닥칠 것이라는 강한 경고 혹은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잔에게서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 신문단은 그녀의 남장 혐의를 추궁하는 등 갖은 트집을 잡은 것은 물론 재판 뒤로 고문과 화형 위협 등 갖은 협박을 가한 끝에 사실상 제정신이 아니게 된 잔으로 하여금 교회 처분을 따르겠다는 문서에 서명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잔은 문맹이었으므로 자신이 어떤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과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요. 잔이 서명한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며 과연 이것은 그녀를 어떻게 올가매게 될까요? 더불어 자신이 구해낸 조국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적의 손에 붙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잔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얻은 갖은 부상에다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신체적 약화와 정신적 피로로 인해 구태여 영국이 그녀를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잔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종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군사 혹은 정치 재판을 통해 포로 및 반역죄의 혐의로 처형할 수 있었고 자연사를 가장한 독살 혹은 암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죽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영국의 입장에서 잔의 그러한 평범한 죽음은 영 내키지 않았던 데다 어설픈 죽음은 자칫 그녀를 프랑스 민중들에게 영웅으로 부각시킬 위험이 있었고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녀로부터 교회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서명까지 받아낸 만큼 잔을 이단 혹은 마녀로 몰아서 죽일 경우 그녀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한 샤를 7세의 위신 실추는 물론 사악한 마녀를 죽인 것인 만큼 민중들의 반발심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이것은 오히려 극심한 역효과만 불러오게 됩니다. 1431년 5월 30일 루앙의 비에 마르쉐 광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 장대에 밧줄로 묶인 채 불과 하루 전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 선고를 받은 잔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소원대로 광장에 있던 수사들에게 십자가를 건네받은 잔은 나를 화형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남긴 채 끝까지 경건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마침내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 어린 소녀의 몸으로 프랑스 전역을 휩쓴 위대한 영웅은 불과 19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의 화형을 주도한 세력들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으니 그것은 바로 화형식을 지켜보던 친영파 도시인 루앙의 군중들, 영국 병사들, 심지어 재판관 대다수가 눈물을 흘렸고 일부에서는 성녀를 죽였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녀의 죽음의 여파가 이미 시작부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잔은 죽었지만 그녀가 읽어놓은 프랑스의 전략적 우위는 여전했고 그녀가 고취시킨 프랑스 민중의 애국심은 극에 달했으며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대로 정작 그 필요를 다한 잔이 이제 사라진 만큼 샤를 7세는 이제 그녀의 유산을 등에 업고 그만의 새로운 외교판을 짜게 됩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위험이었던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동맹 파기를 획책해 역사적인 프랑스 부르고뉴 동맹을 이끌어냈고 잔에 의해 투항한 리시몽 백작을 활용해 파리 및 주변 영토를 탈환하는 등 이미 잉글랜드에 빼앗긴 상당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 전 두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듯 어리고 미약한 헨리 6세의 즉위와 함께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프랑스의 맹공 속 더욱 궁지에 몰린 잉글랜드는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한 이래 대대로 영국 왕의 근거지였던 노르망디를 프랑스에 빼앗긴 데다 최종 보루였던 명장 존 탈보트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분쇄되고 분쟁 지역이었던 가스코뉴마저 점령, 칼레를 제외한 프랑스 내 모든 영토를 잃고 섬으로 쫓겨감으로써 116년간 진행되며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은 그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잔다르크의 죽음을 뒤로한 채 나라를 지켜낸 샤를 7세는 영광스러운 승리왕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프랑스 역사에 길이 남는 명군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한편 잔의 사망 후 그녀의 어머니 이사벨 로메는 지속적으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것을 교황청에 호소해왔고 모든 전란을 끝냈고 이제 뒷수습이 필요했던 샤를 7세 역시 자신이 마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비로소 잔의 복권을 선언하며 교황청에 그녀에 대한 복권 재판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456년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 모인 전 유럽의 성직자들은 잔과 관련된 전 지역에서 장기간 수집
채택된 자료를 토대로 그녀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 관련 지역 주민들,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 및 증인들을 불러 모아 잔다르크에 대한 명예회복 재판을 실시했고, 끝내 잔에게 내려진 이단 마녀 판결을 무효화하고 파문 조치 철회 및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잔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만에 드디어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한 조국에서 비로소 그녀의 명예도 회복되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활약한 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전쟁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당시 경제력과 군 동원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오랜 패전으로 급격한 사기 저하를 맞은 프랑스는 아군 1,000명이 적군 200명을 만나면 도망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의 권능을 받은 성녀의 출현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증진시켰고, 이는 반대로 잉글랜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으로 더욱 자신감을 얻은 프랑스가 주도권을 쥐고 전쟁의 균형추를 자국으로 가져온 것은 물론 잔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잉글랜드를 압박해 들어갔으니, 아무래도 전체 인구수에서 뒤지는 잉글랜드는 질적 양적으로 월등히 앞서는 프랑스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륙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면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백년 전쟁의 패배가 한편으로 영국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인데, 대륙에 많은 영토를 둔 대륙 국가에서 완전한 섬나라로 전락한 영국은 이후 생존 전략으로 본의 아니게 해양 진출에 목을 매게 되었고, 섬나라의 이점을 살려 건설한 막강한 해군력과 식민지를 통해 얻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비극적 사망과 사후 복권 이후 잔다르크는 여전히 민중으로부터 꾸준히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반대로 왕실에서는 시골 출신 평민 처녀가 왕실을 구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고, 계몽사상이 보편화된 근대에 와서는 위대한 독일의 문학가 프리드리 실러가 그녀를 다룬 희곡 오를레앙의 처녀를 쓴 반면, 정작 잔의 조국 프랑스에서는 적국인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녀에 대해 부정적 묘사를 한 것이 떠오르듯, 몽테스큐의 볼테르 등의 학자들이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광신도의 전형으로 보면서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대혁명을 거쳐 19세기 초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나폴레옹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모델로 자신처럼 본토 출신이 아니면서도 프랑스를 위해 싸운 잔다르크를 선택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그녀와 관련된 수많은 저작들을 제작 및 배포시켰으며, 이것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단순히 잔을 통한 나폴레옹의 형상화를 넘어 실제로 이루어진 잔다르크의 역사적 활약상, 즉 그녀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좌우파 모두가 잔다르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좌파의 경우 잔이 하층민 출신임을 내세우고 우파는 잔이 왕권 회복을 위해 싸웠음을 내세우며 자신들에 대한 상징화를 의도한 것인지 전 프랑스 및 프랑스령 식민지에 잔의 동상이 2만 기 가까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국가적 위기인 두 차례 세계대전 때는 잔다르크를 앞세운 포스터가 나오기도 했고,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비시정부 시기에는 페탱의 괴뢰 정권과 드골의 자유 프랑스 모두가 잔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맞은 그녀의 영웅적 생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존경받았고 끝내 신성화되기까지 했으니, 1910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시복,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시성된 잔다르크는 이제 역사적 영웅의 의미를 넘어 성인으로서 추앙받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파리의 랜드마크인 피라미드 광장에서 모두의 존경 속에 우뚝 서 있는 성녀 잔다르크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프랑스의 영광이자 불멸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백년 전쟁의 끝에서 하층민의 자녀, 무엇보다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민족을 사랑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낸 위대한 성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는 100년 후의 프랑스 왕실로 앞서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여인, 여왕 마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